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한중일 근대사 삼국지 제104부 제3차 강남대영 난징 또다시 포위되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까 합니다. 1862년 11월 이수성이 이끄는 태평천국군은 증국전의 상군 단련이 지키고 있는 우화대 요새를 향해서 맹공을 퍼부었죠. 하지만 좀처럼 진도를 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증국전이 싸움을 굉장히 잘하는 장소예요. 그 형이었던 증국본은 하여튼 싸웠다 하면은 패배하는 패배의 화신이었죠. 근데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이 패배를 해놓고서도 끝까지 살아남는 거 보면은 그게 또 증국본의 매력이자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동생인 증국전은 정말 싸움을 잘했던 진퉁 파이터였습니다. 그래서 증국전이 원체 전투 능력이 좋아서 우화대 요새가 철벽 수비가 가능했던 것도 있었지만, 또 태평천국군 내에서도 나름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랜 전란을 거치면서 태평천국의 전력도 이젠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즉 초창기에 있었던 굳건한 신앙심, 조금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은 광신에 가까웠던 그 신앙심도 그동안 청경사변 이후에 지도부에 거듭된 내분으로, 더군다나 이제 홍수전의 친인척들, 홍인간을 제외하면은 좀 잉여스러운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지도부의 실책들도 계속 누적되면서 이제 점차 태평천국 사람들한테 있어서 충성심이 약화되고 신앙심이 퇴색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더군다나 전란이 원체 오랜 세월 동안 이뤄지다 보니까 다들 지치대로 지친 상태예요. 도대체 우리가 추구하는 지상낙원의 시대는 언제 오냐 이거죠. 그에 비해서 증국전의 상군 단련은 그동안 해놓은 짓이 있죠. 우리 여기서 패배하면은 진짜 이거 곱게 죽지 못한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라도 필사적으로 싸워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태평천국의 보복이 두려워서 정말 필사적으로 방어를 하니 태평군은 이거를 뚫기가 상당히 어려웠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화대 공방전은 2개월의 시간을 끌면서 11월로 접어들게 됩니다. 11월, 아무리 장강 이남 난징 일대라 하더라도요, 11월이면 제법 쌀쌀한 날씨예요. 당연히 추위가 몰아닥치면서 병사들의 사기를 더욱 떨어뜨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더군다나 어떻게 해서든 방어를 해내고 있는 증국전 부대보다 지금 쉽게 방어선을 뚫지 못하고서 지지부진하고 있는 태평천국 쪽이 사기가 더 빨리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더 약이 오르는 게 뭐냐면은 우화대가 난징에서 이렇게 멀리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관광 코스로 짜면 그냥 세트로 묶이는 것인데, 엎어지면 코 닿을 곳에서 지금 야전 진지 구축해가지고 싸워야 되니까 이거 얼마나 궁상 맞아요. 그러니 태평군 입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뭐하는 짓거리인가 싶은 거죠. 결국 이수성은 이상의 전투는 무의미한 손실만 불러올 뿐이라고 판단을 하고 일단 난징으로 퇴각을 해서 겨울을 난 다음에 봄에 다시 승부를 보자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태평천국의 대공세를 막아낸 우화대 요새는 사실상 제3차 강남대영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로써 난징은 다시 한번 적에게 포위를 당할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기존에 있었던 강남대영들하고 다르게 무슨 뭐 이제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진 그런 형태가 아니라 장강수로로 따라서 꾸준히 진격해가지고 여기에 딱 알을 박은 상군 단련의 창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기반으로 이제 상군 단련은 난징을 포위하려고 하겠죠. 자, 이에 천황 홍수전은 이수성의 패전을 질책하는 한편 이수성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야단을 쳐요. 더 이상 뭐 상하이니 뭐니 그런 생각 하지 말고 뭐 해라, 난징의 방비나 철저히 해라 하면서 그렇게 면박을 줬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이수성의 상하이 꿈은 그야말로 꿈으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죠. 사실 홍수전의 명이 아니더라도 그해 겨울에는 보기 드문 폭설이 내렸기 때문에 어차피 태평천국은 겨울 내내 난징에 틀어박혀서 당분간 군사행동을 자제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죠. 1863년 3월 봄이 되자 천황 홍수전은 난징의 포위를 돌파하기 위한 새로운 작전을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 작전 내용이 뭐였냐? 상당히 좀 거시기한 내용이었는데, 홍수전이 이수성한테 지시했던 내용이 뭐였냐면은 이런 거였어요. 지금 군을 이끌고 우화대 요새를 칠 게 아니라 장강 이북으로 건너가서
안희성 일대를 공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진옥성이 죽으면서 상실한 그 영토를 회복을 함으로써 북쪽으로 어떻게 해서든 활로를 한번 뚫어보라는 그런 이제 지시를 내렸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 좀 잘 생각해봐야 될 일인데, 지금 현재 상황이 우화대의 지금 상군 단련 부대가 주둔을 하고 있고 호시탐탐 난징을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적의 병력은 증원이 될 것이고 점점 더 난징에 대한 압박과 포위망은 좁혀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런 상황이 생기기 전에 일단 우화대의 요새를 먼저 걷어내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는데, 정말 엉뚱한 명령을 내린 거예요, 홍수전이. 엉뚱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무모하다 할 수 있는 그런 명령을 내렸다는 거죠. 이에 이수성은 안희성 공략전을 반대를 합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우화대 요새를 놔두고서 그렇게 안희성 내륙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보급도 감당이 안 되고 작전의 성과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이긴다 하더라도 거기를 지키는 것도 만만치 않게 된다. 그런 사이에 난징이 포위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서 반대를 했죠. 하지만 홍수전은 도무지 이수성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이미 이 시점부터 홍수전은 슬슬 좀 이상한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이쯤 가면 이제 홍수전도 약간 좀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생겼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을 방에 틀어박혀가지고 혼자 기도와 명상만 하고 있고 일절 외부와의 소통을 하질 않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국정 운영을 누가 하고 있었냐? 실질적인 국정 운영을 홍씨 일족에게 맡겼어요. 바로 홍수전의 친인척들, 그 홍씨 일족에게 맡겼는데 이미 과거에 한번 이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랬다가 이것 좀 한번 크게 말아먹은 적이 있었는데, 당시 홍수전의 친인척들은 홍인간을 제외하면은 무능한 걸로 소문이 났던 사람들이죠. 그나마 홍인간이 제일 유능한 친인척이었는데, 그 홍인간도 지나치게 친서양 정책을 주장했던 것 때문에 사실 좀 이쯤 가면은 살짝 좀 이제 권력에서 겉돌게 돼요. 그래서 당시 이제 태자였던 홍천 귀복의 교육을 담당하는 쪽으로 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무능한 것으로 소문이 났던 홍씨 일가가 이런 식으로 이제 권력을 장악해가지고 작전을 짜니 엉터리에 가까운 작전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국정은 더욱 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고민해봐야 답이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수성도 결국 이제 어떤 심정으로 가냐면은 에라 모르겠다 라는 심정으로 마지막 전력을 있는 거 없는 거 탈탈 긁어 모아가지고 안희성 공략에 모든 걸 걸게 되었다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이런 식으로 가는 작전이 이게 성공을 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이수성도 뭐 거의 이제 등 떠밀리다시피 해가지고 마지못해서 이제 사실상 마지막 주력 부대를 긁어 모아가지고 출진을 하게 되는데, 5만여 명의 이수성 부대는 장강을 건너서 허페이를 목표로 안희성 깊숙이 진군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다행히 아직 청제국의 수군이 난징까지 진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수성 부대는 큰 위험 없이 장강을 동항할 수 있었다는 거죠. 당시 안희성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은 안휘 순무로 있었던 이속이었습니다. 이 이속이 어서 이름 좀 들어본 것 같죠, 그죠? 뭔가 이름이 좀 낯익은데, 네, 맞아요. 이속이는요, 삼화 전투에서 전사했던 그 유명한 맹장 이석빈의 동생이었습니다. 이석이는 태평천국이 현재 안희성을 제대로 공략할 여력이 없음을 간파를 했어요. 쟤들이 여기까지 올 여유가 없을 텐데 왜 여기로 왔지? 그러면 이거는 답은 하나밖에 없다. 얘들도 어찌할 방법이 없으니까 에라 모르겠다는 심정으로 온 거 아니냐. 저렇게 무계획적으로 온 공격은 어떻게 하면 된다. 우리가 일절 상대하지 않고 장기전으로만 몰고 가면은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이속이는 안희성에 있는 모든 마을들을 다 비우고 물자 인구를 성으로 옮겨서 철통같이 지키는 청야 전술로 응수를 하게 됩니다. 물론 갑작스럽게 청야 전술을 사용하게 되면은 백성들이 겪어야 할 고통이 상당히 크죠. 그래서 청야 전술이 듣기에는 뭔가 그럴싸해 보이는데 이거 실제로 실행을 하려고 하면은 백성들이 짊어져야 될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이것도 경제적으로 상당히 큰 타격을 주는 전술이라는 거죠. 요즘으로 치자면은 코로나 때문에 뭐 이제 규제 단계를 갖다가 뭐 3단계로 올린다. 이럴 때 사람들이 입는 그런 경제적 타격, 이런 거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시기가 편할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이것만큼 태평군에게 위협적인 전술도 없는 상황이었죠. 이석이가 청야 전술로 응수를 하자 천하의 이수성도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장강 수로를 청 제국이 장악한 이상 이수성 부대는 제대로 된 보급을 기대하기가 힘들었어요. 더군다나 또 안희성, 허페이는 내륙이잖아요. 방법은 현지에서 조달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것마저도 이석이가 청야 전술로 응수를 하니까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안희성, 성도, 허페이는 정말 내륙 깊숙한 곳에 있기 때문에 육로로 이제 천상 보급품 운송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육로로 운송할 수 있는 화약과 보급품의 양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전은 도저히 무리였다는 거죠. 태평천국이 마지막 혼신의 힘을 짜내 부딪힌 허페의 공략은 결국 2개월 만에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수성은 허페이 앞에서 그냥 속절없이 시일만 보내고 있었고, 왜냐면 성을 공략하려면 충분한 양의 화약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여기까지 운송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장강수로는 청 제국이 이미 장악하고 있었고 순전 60km만 오자니 그거는 너무 힘들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보급품이 동이 나버리게 됐죠. 급기야 군 내에서 아사작업 속출할 정도로 이수성 부대의 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게 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더 이상 작전 수행은 무리라고 판단한 이수성은 난징으로의 퇴각을 결단을 하게 됐다는 거죠. 이로써 이석이는 삼화전투에서 전사한 형 이석빈의 원수를 멋지게 갚으면서 안희성을 지켜내는데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1863년 5월 장강을 건너서 다시 난징으로 회군하는 이수성 부대, 완전 이제 거지꼴이 돼가지고 난징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엄청난 재앙이 몰아닥쳐왔죠. 이때쯤 해가지고 난징을 포기하기 위해서 청 제국의 수군 수백 척이 동원돼가지고 난징 방면으로 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도강 중인 이수성 부대하고 맞닥뜨리게 된 거죠. 여기서 이제 이수성 부대가 공격을 당하게 된 건데, 사실상 당시 이수성 부대는 수군에 대한 대처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청 제국 수군의 공격을 받게 되자 이 도강 과정에서 수만 명의 사상자를 낸 채 이수성도 가까스로 목숨을 건져가지고 난징으로 황급히 귀환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태평천국은 주력 부대가 큰 손실을 입는 그야말로 뼈아픈 치명타를 입게 되었다는 겁니다. 태평천국이 안희성 공략에 실패하고 난징도 점차 고립되어 가자 상하이에 주둔하고 있던 이용장은 반격의 기회가 왔음을 감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용장은 태평천국 동정의 거점인 수저우를 탈환하기 위해서 즉각 회군을 이끌고서 출전을 했죠. 물론 이때 이제 서양인 용병대였던 양창대도 이제 같이 가기는 해요. 하지만 수저우를 지키고 있던 모왕 담소가 역시 이수성이 점 찍어서 남긴 인물답게 능력이 좀 출중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담소광의 반격으로 이용장은 창피하게도 수저우 공략에 실패를 하고서 상하이로 패퇴를 당하고 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용장은 이제 일단 상하이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용장이 좀 화가 난 사건이 발생을 해요. 왜냐면 이 과정에서 양창대 지휘관인 버지빈이 계속해서 태업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 이전에도 이 버지빈이 정말 인간 말종스러운 행동들만 골라해가지고 이용장을 비롯했던 청 제국 관료들의 공분을 사고 있었는데, 여전히 이 버지빈은 태업을 저지르면서 상하이 도박장에서 나올 생각을 안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용장이 완전 뚜껑이 열린 거죠. 돈을 받았으면은 값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하면서, 자, 그러면서 이제 이용장과 버지빈 사이의 갈등이 결국에는 다시 점화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용장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서양인 용병부대를 고용한다는 발상은 크게 나쁘진 않았는데, 문제는 지금 용병부대 지휘관인 버지빈이 너무 이거 문제가 많다. 그리고 현재 양창대가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은 우리한테 전력상 플러스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양창대를 재편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용장이 양창대를 대수술을 하려고 하게 되면서 버지빈과 갈등이 폭발하게 되는데, 과연 이용장과 버지빈 사이의 갈등은 어떤 식으로
결말이 나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